지금부터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재신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자연과 함께 역사 경연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재심이고요.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팜플렛을 보니까 제26회 자연보호 운동 영혼화합 세미나 돼 있대요. 2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나는 26살 때 뭐 했나? 이랬더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26세. 그리고 우리가 자연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걸어할 연이잖아요. 자연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자연이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혹시 호남을 왜 호남이라 하는지 아세요? 최고입니다. 호남은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 있잖아요. 건강을 호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호수호자를 쓰고요. 그 건강 남쪽이다 해서 호남이라 이럽니다. 그리고 영남은 있지 않습니까? 조령 알죠? 조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문경세제를 조령이라고 합니다. 왜? 얼마나 문경세제가 건너기가 힘들면 새도 날아가다 쉬어야 된다고 조령이라 하거든요. 세조자예요. 그 조령의 영을 따서 조령 남쪽을 영남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 개념 같은 걸 알고 접근하면 훨씬 재밌잖아요. 근데 왜 조령이 리얼의 영인데 영남이라 하느냐? 그건 우리가 1933년에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 동일안이 있어가지고 리얼이 앞으로 올라오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리얼이란 니언이 맨 앞자로 오면 영으로 바뀝니다. 근데 북쪽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가 리 이렇게 쓰여지는 걸 보셨죠? 예, 그런 조령과 호남 건강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모여서 지금 자연보호 연맹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역사기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해금산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10월인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해금산에 제가 반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그때 반했습니다. 남해금산에 반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과학선생님이 계셨는데 과학선생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시를 읊어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길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까?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을 가면서 나뭇잎을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잎새가 막 흔들리잖아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읽기 시작했고요. 제가 36세 이제 작가 김훈이 쓴 카레의 노래라는 소설을 읽습니다. 거기에 이순신에 이제 반합니다. 소설은 원래 픽션이잖아요. 허구잖아요. 허구. 그런데 제가 카레의 노래는 약간 사실에 입각한 허구예요. 그래서 논픽션이라고 하는데 그 소설에 반해서 이제 이순신에 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36살에 그 반해서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난중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42살에 우연히
해설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수신 장군님 예찬을 했어요. 그러면 제 평생 제가 60인데 60인데 제 평생 동안 초등학교 5학년 12살부터 남해 자연 예찬하고요. 시 예찬하고요. 그리고 충무공 이수신 예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가능한 이수신 장군님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을 한번 이거 없나요? 이 모습 어때요?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신 장군님 초상화를 대할 때 보았을 때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지에? 혹시 광주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장성 없나요? 제가 2013년에 있지 않습니까?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이 됩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돼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이 되어서 이제 현충사에서 전시를 하지 않고 영원히 수장고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 물론 그 전에 현충사에 가서 난중일기를 본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수장고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2013년 12월 말일날 아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현충사가 문이 닫았어요. 휴일이라. 그래서 제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아산 찜질방에서 누워 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찜질방에서 누워 자고 뒷날 1월 1일날 2014년 1월 1일날 현충사에 가서 그 충무공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침 9시에 제일 먼저 제가 갔어요. 근데 난중일기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이 술을 마시는 기록이 140일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140일 정도의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어봤나 봐요. 이수신 장군님께서 술을 억수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늘 술을 마신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추하기를 술을 좋아하니 술을 가져가야지 해서 아산에서 매실주를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해에서 안주를 해가 갔습니다. 고구마 튀김을. 사실은 고구마가 임진왜란 들어왔다잖아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어요. 못하고 아산이나 서울 쪽에 사셨으니까 고구마는 잘 못 드셨을 거니까 고구마를 튀김해서 안주를 가져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가서 이제 묘소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이제 감사하다. 당신이 이 나라를 구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와서 현충사에 가니까 1월 1일인데 난중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관리하시는 분에게. 신문에 보니까 2013년까지만 전시를 된다 했는데 2014년에도 오늘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랬더니 그 관리자분이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이제 난중일기를 수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진품을 이제 보고 왔죠. 보고 왔는데 한 1월이었나? 2월 하여간 1월 달인가 광주에 가면 월봉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고봉기대성의 종택인 제1당이 있어요. 거기에 14세는 고봉기대성이 누구냐면 태계유황과 4단 7정을 논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청원지심이 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시비지심이 있다. 그리고 내 가오를 반성하는 수호지심이 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양하려 하는 사양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종택의 14세 스님 남해 이수신 영상관에 왔는데 제가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18일 꿈에 이수신 장군님이 저한테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36세 반하고 한 세월이
15년쯤 지났나요? 14년 되던 해인가 꿈에 나타났는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찾아 헤맸어요. 인터넷에 찾았는데 역사 스페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 교과서에 나온답니다. 이 모습이 이쑤시개 모습. 근데 정말 흡사하게 저 모습이었습니다. 제 꿈에 본 모습이. 그리고 이쑤신 장군님을 그렇게 꿈에 보고 그날 저녁에 꿈에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복근을 사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남편이 심아 그건 복근 살 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복근을 안 사고 뒷날 이쑤신 영상관에 가서 해설을 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고봉 기대성의 종택 14세 손이 월봉 아카데미에 이쑤신 강의를 좀 해달라고. 예지문. 그래서 제가 이쑤신 장군님을 36세 알고 2014년 2월 14일 날 강의 섭외를 받고 그때부터 외부로 제가 이쑤신 강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요. 제 이름이 서재심이잖아요. 그죠? 충무공 이쑤신이 사실은 삼도 수군 통제사 될 때 우리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밑에 부하들이 뭔가 기획서를 가지고 오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쑤신 장군님의 사인이 일심입니다. 일심. 오직 한 마음. 그런데 제 이름이 재심이에요. 인연이 있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난중일기를 보면 딱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두 바닥이. 그러니까 이렇게 탁 펼치면 이 한 페이지가 이쑤신 장군님이 그 수결 연습한 게 딱 있습니다. 일십. 크게도 썼다가 적게도 썼다가 두껍게도 썼다가 제 생각에는 이쑤신 장군님도 이 수결 일심이란 이 사인을 멋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입니다. 이제 이 화면이 적어서 좀 아시긴 한데 크게 안 되나요? 충무공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의 이쑤신 전문가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냐면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태어난 곳은 우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성인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태어난 곳은 우리 이 신자들도 잘 크게는 몰라. 물론 예수님은 뭐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이러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저 상금 줄 수 있는데 인도?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공자님은 중국의 산동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신자나 예수님을 믿거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성인군자의 태어난 곳보다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곳에 뭘 가냐? 성지순례를 가요. 그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처님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죠. 예수님은 골고다, 공자님은 지금의 중국의 산동 곡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이쑤신 장군님을 좋아하기 전에는 공자님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님은 20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30살에 그 학문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제자들이 생겼다. 그죠? 40살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60살에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을 이해했다. 70살에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게 공자님께서 남긴 말씀이잖아요. 이거 제가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예쁘지 않아도
살면서 뭐 나쁜 짓, 못된 짓 거잖아요. 그 나쁜 짓 예를 든다면 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40이 넘으면 얼굴이 예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예뻐도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살면 40이 넘으면 모양이 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촌에 이제 학교 가면 지저분하고 있잖아. 모욕도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40살 이후에 보기가 예뻐지지 않을까? 예, 순진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공자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충무공을 좋아하면서부터 이제 공자님이 한물 갔습니다. 근데 공자님이 돌아가셨던 곡부에는 제가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갔거든요. 공자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언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공자님 나이만큼 향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무덤까지 들어가는데. 그리고 공자님 제자 수만큼 향나무가 양쪽으로 있어요. 나이만큼 제자 수만큼.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이수신 성국공원에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수신 장군님의 나이만큼, 이수신 장군님의 전투만큼 이렇게 향나무를 심거나 꽃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공자님도 공부해봤고 예수님, 부처님 다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수신 장군님이 훨씬 더 성인 군자의 반열에 넣어도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왜? 공자님은 사실은 주유율국 하잖아요. 나라 사람, 자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나라에 갔다가 배설을 하다가 저 나라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살신성인했지만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그냥 혼자 자연사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충무공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고 우리 남해군에서 남해군 저 관음포 바다에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더 훨씬 성인군자의 반열에 넣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충무공 이수신의 성국지 남해가 성지다. 이걸 이제 자,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아까 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42살에 해설사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43살에 뭔 교육을 받냐면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딱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36세, 43살 동안 한 7년 가까이 카레 노래를 읽고 이수신 장모님에 반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수신을 공부해라, 이수신을 알자, 카레 노래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도 없더만. 이순신 원래 역사가 뛰어놓은 거지 좀 가장이다 이러고 막 한 번도 저한테 공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가족도 엄마 이제 그만해 이러고 막 그죠? 저희 남편도 신랑을 그리 좋아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43살에 진주국제대학에 가서 경남 해설사 교육을 받는데 딱 나오신 분이 해군사관학교에 임원빈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딱 하는데 이수신 병법을 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하고 너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그분에게 완전 팬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분 책 중에 이순신 성리의 리더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은 유능한 리더가 아니다. 위대한 리더다. 위대한. 왜? 거기에 9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나 장계나 그리고 사사롭게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 사서상경 있잖아요. 그죠? 시경, 서경, 역경, 대학중용, 논어,
그 누구죠? 맹자. 이런 사서상경을 다 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손자병법, 오자병법, 항석공의 소설까지 일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항석공의 소설하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항석공의 소설하는 책은 처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가 없는 사람이 어리가 있을 수가 없다. 어리가 없는 사람이 인해지기가 어렵다. 어지를 지기 어렵다. 어짐이 없는 사람이 덕을 쌓겠느냐. 덕을 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도의 길에 이르겠느냐. 이게 황석공의 소설 1장에 딱 나와요. 근데 그거 황석공의 소설을 읽었다가 나오는데 그 책을 전부 다 읽어보면 물론 책대로 저는 못하지만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아십니까 혹시? 우리 경상도는 잘 쓰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런 지식이 이미 리더로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게 지식이 이미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약속과 신의를 지키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여기 엄마들 많이 있죠? 아들 다 있죠? 우리 아들을 옛날 사람들은 왜 좋아했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딸은 시집 가버리잖아요. 그죠? 아들들은 나를 노년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익에 따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깊이 내면의 무의식에 들어가면. 딸 좋아하는 사람? 지금은 물론 아들, 딸 구별 없어 그렇지만 옛날 그 시대에 우리가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의식 속에 아들은 내게 덕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렇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국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했다. 변명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서 신이다. 그리고 오직 사랑할 뿐이다. 사랑에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언급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무조건 상대를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 한산도에 있을 때 좀 전쟁이 소강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장장이들에게 칼을 만들어라 합니다. 칼 알죠? 현충사에 가면 칼이 그 두 자루가 있는데 진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삼척, 서천, 산하동생, 율희소탕, 혈렴산하 이렇게 대장장이들에게 칼에 문구를 새기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상과 물이 알아준다. 제 개인적인 해석에 어리석은 인간은 몰라준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안 느꼈습니까?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리고 일휘소탕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휩쓸어 버리니 온 산하가 피로 물들더라. 그래야 대장장이들에게 그 문구를 칼에 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1592년부터 1598년 이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조선은 완전 신분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들에게 너희들 이름을 칼에 새겨라. 너희들 이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연보호연맹 오늘 남해 회장님 박병진 회장님 계시죠? 오늘 내 이름을 새겨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 당시 이미 이름을 그 대장장이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오직 뭘까요? 시대를 초월한 사랑이죠. 똑같은 레벨의 인격체로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도 어땠습니까? 21세기인데도 무슨 행사를 하면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앞에 쫙 앉죠. 그리고 인사 끝나면 이거 남해군에서부터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임명제천이다. 이순신 장군님은 사실은 이제 영호남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순신 장군님이
32살에 무과급제에서 54살에 남해 노량에서 전사할 때까지 22년 벼슬살이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 지방에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발포 만호, 고흥에 발포 있거든요. 거기 전라자 수사 전쟁 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읍 현강까지 해서 10년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몇 년, 그리고 북쪽 항영도 두만강가에서 몇 년, 나머지 3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22년 배설에 남쪽 여기 우리 영호남에 10년, 그리고 북쪽에 한 9년, 북쪽에 몇 년, 서울에 몇 년 해서 총 9년이고 나머지 3년은 아버지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거의 여기 우리 쪽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충무공 이수신께서. 그런데 그 22년 동안 충무공 이수신께서 파직을 3번 당합니다. 백의종군 2번 해요. 그럴 때 첫 파직을 당했을 때 시험 동기였던 선거이가 이수신 장군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라. 이 고문을 받으면 술 먹으면 좀 설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먹는다, 술 안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 물 목 안 마르다. 그러니까 같은 동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못하다가 죽는다. 이수신 장군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우리 그리 하실 분, 여기 사나이 대장부들 많으신데 그리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술 한 잔 더 줘봐라, 더 줘봐 이렇게 할 건데 술 안 마신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인명제천이다. 이런 사생관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답니다. 물론 이것도 용기인데 우리 전라도에 보면 전중각에 정렬인 모반 사건이 있었죠. 혹시 역사 속에서 정렬인 모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렬업이라는 사람이 모반한다고 고변에 들어가서 그 당시 호남 지역 이쪽에서 있잖아요. 이쪽 그 정렬인과 일가 친척이 된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정렬인과 친한 사람들이 사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수신 장군님이 있잖아요. 조대종이라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조대중이 정렬인 모반 사건과 관련이 돼 있었어. 그게 감사가 수색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수신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수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거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 이 위험한 상황인데 이 편지, 자네 편지 빼줄까?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님께서 아니다. 그거는 공물이다. 이미 공물이다. 그리고 사사롭게 내가 안부 편지를 보낸 거다. 괜찮다. 빼지 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빼줘. 무서워가지고 저도 이 모반 사건에 잘못해서 나도 죽을까봐 빼줘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이수신 장군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진짜 용기죠. 완영도 아니고. 제가 습관이 늘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눌리는데 그부터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수 쪽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임진왜란 첫해전 옥포해전 그제도 싸울 때 가기 전에 있잖아요. 황옥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도망갑니다. 전쟁이 났다 하고 싸우러 간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잡아오랍니다. 집에 있는 숨어있는 걸 잡아옵니다. 그리고 여수에 가면 고소성이라고 있습니다. 진난간 맞은편에. 거기에서 이수신 장군께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목을 내겁니다. 왜? 만약에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처음 전투를 나갈 건데 이 지금 탈영한 사람을 잘못 다루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탈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죠. 신상필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탈영병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거 전쟁하다 죽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옥포해전을 탁 치렀는데 일본은 준비한 전쟁이잖아요. 이미 준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 진기한 게 많았어요. 옥포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충무공이 장계 임금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 막 이렇게 가졌는데
어떤 거는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신상필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상을 안 주면 어떨까요? 아, 다음에 안 해. 그죠? 아, 공감 안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이건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엄마가 워낙 밖에 가서 일만 해요. 제가 도저히 해는 넘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야 같은 거 갖고 우물가에 물을 내 지르다가 통에 한 통 받아 지르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마루를 닦고 보리쌀도 씻고 이랬는데 엄마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칭찬 소리에 제가 그 이후로 학교만 갔다 오면 물 길어다 놓고 청소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쩌다 돈을 10원을 줘요. 10원. 제가 또 알뜰해 가난한 걸 알았으니까 그 10원을 모았습니다. 그 10원을 주니까 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상을 줘야지 잘하지.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 그게 7년 전쟁 이순신의 이끄는 싸움에 한 번도 안 지죠. 그죠? 그게 뭐 그냥 단순히 그랬을까요?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북선 있잖아요. 내일 거북선 볼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자수사로 왔어요. 이미 그때 국제정세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 그런데 일본 애들은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하는 거 좋아해. 그게 뭐냐면 병선 육박전이라 그러잖아요. 백병전. 근데 우리 수군들은 포를 쏘거나 활을 쏘라면 잘하는데 칼싸움은 좀 약간 주저했대.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과 여러 부하들, 나대용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 아,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해서 그럼 배에다가 지붕을 씌워. 그러면 외부들이 배에 못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탄생한 게 거북선입니다. 여수 선소에서 한 척, 방답에서 한 척, 순천구에서 한 척. 근데 방답이 어디냐면 지금의 향이람 있죠. 거기가 옛날에 전라자수역의 오간옥포 방답포입니다. 거기서 한 척, 여수 선소에서 한 척, 이렇게 세 척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우리 지구상에서 배에 지붕을 씌운 얘가 우리나라가 최초죠. 그죠? 이순신이 처음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뭐 나대용 이런 부하들도 있었겠지만 또 리더가 있잖아요. 부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도 리더가 지 그릇이 안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아, 시잘데기 없이 그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거북선이 제2차 해전 사천해전에 가서 처음 투입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전부 외선이다 치고 제가 거북선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중앙에 들어가서 양쪽에서 포를 쏘면 속수무책이죠. 그네들이 아무리 배가 많아도 배 지붕에 못 올라타. 양쪽에서 포를 쏴. 그러면 완전 그런 기발한 창의적을 해낸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순신 장군님이 정렬입의 모반 사건에 관여한 그 정렬입과 그의 일가 친척인 정언신이라는 사람이 집안이었기 때문에 한양에 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면회를 가요. 면회를. 영모에 얽힌 사람을 면회 갈 수 있는 용기가 혹시 그래 하실 분? 그 왕조국가 시대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옥지기들이 있잖아요. 정언신이 그때 우의정이었는데 옥지기들이 술을 먹고 뭐 수다를 떨고 길게 좀 제 속된 표현인데 좀 문란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딱 가서 정언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알아봐 줬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면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옥지기들에게. 한 나라의 대신이 옥에 갇혔는데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얘가 이렇느냐. 한 나라의 정성이잖아요.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근데 우의정인
정성이 옥에 갇혔는데 아직 제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집안이 있잖아. 그런데 옥지기들이 이게 예냐? 그 자리에서 나무랐답니다. 그러니까 옥지기들도 숙연해졌다 이런 그게 정의감 아닐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 못할 것 같아요. 저 영모에 얽힌 사람 가까이 갔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어떻게 하다 모르는 척, 그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치하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이분이 공이 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친한 척하고 이분이 허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 언제 내 그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 시대 왕조국가 시대에 영모에 얽힌 사람을 옥에 매내가는 그런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랑해전 하잖아요. 해남하고 진도 사이 있잖아요. 명랑해전 할 때 우리가 배 13척이었잖아요. 물론 처음은 12척이었지만 전라 우수소로 발령받아오는 김억추라는 사람이 한 척을 타서 13척이라고 하는데 처음 장계를 올릴 때는 12척이었죠. 근데 외선이 133척이라고도 하고 300 몇 척이라고도 하는데 그 싸움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1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겼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일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끝난 날 저녁 일기에 천행이다. 천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늘 하늘에 감사했대. 천행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조금 작은 일을 해도 제가 한 가지 일을 해놓고 10가지 한 것처럼 부풀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100가지를 당신이 하고도 자기는 한 개 한 것처럼. 그게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 관련된 책이 우리 집에 한 80권 정도 있는데 이순신에 반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쓴 이야기가 뭐냐면 이순신은 온 삶을 정성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능한 리더들이 이 정도는 한대요. 이렇게 지식이 있고 신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엄이 있고 창의가 있고 정의감이 있고 정성이 있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은 하나가 더 있다. 왜? 우리가 임진왜란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은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일 이순신 순국공원에 가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도요토미가 7월에 죽어요. 그래서 조선에 나 있던 왜구들이 언언을 합니다. 우리 철수하자. 떠나자. 그런데 떠나는데 군인들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갈 수 없잖아요. 사천 앞바다에 다 모이자. 사천 앞바다에 외선이 한 500척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있는 외선이 철수하는 부대에 합류를 못해요. 근데 임진왜란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은 조명연합이었습니다. 명나라 수군이 도우러 왔어요. 그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있잖아요. 순천외성의 고니씨가 우리 그냥 이제 철수할 건데 그냥 보내주라. 뇌물도 바치고 합니다. 근데 진린 장군도 철수 상황이니까 우리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백제에서는 일본에게 굉장히 많은 문화를 보내잖아요. 그죠? 아시죠? 천자문도 왕인박사 그 영암의 왕인박사 영암분인 거 아시죠? 천자문도 보내고 많은 문화를 보내줬는데 사사롭게 인간과 1대1의 인간 사이에도 어리를 저버리면 괘씸한데 나라와 나라 사이 그렇게 문화 교류를 한 우리를 7년 동안 이렇게 괴롭혔다.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그냥 보냈을 때 이들이 다시 재침하면 우리가 괴롭다. 그래서 한 명도 살려서 안 보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싸운 싸움이 노량해전입니다. 사실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철수하는데 그냥 보내지 왜 그 맞서 싸워가 자기도 죽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저도 해설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우리가 말하기 좋은 사람의 말이고요.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거의 1592년 전쟁이 날 그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화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제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싸운 싸움이 노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는 이 8단계까지는 일반 리더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런 역사의식까지 하는 예는 참 역사에 드물다. 장군들이 그게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 이순신은 위대한 리더다. 이순신을 위대한 리더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다. 예. 그런 분이 남해에서 전사하셨어요. 우리 남해가 어때요? 내일 제가 버스 투어를 같이 할 텐데 내일은 남해 자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기를 갈 거예요. 이순신 수국공원에 가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분이 우리 남해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 그리고 광양 있잖아요. 광양. 그래서 여수까지 그 이순신 대교 있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그게 1545m입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1545m. 이순신 장군님이 154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그렇고요.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이 순임금 순자 신하신자예요. 순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는데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백성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순임금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나라를 구하고 살신성인했죠. 우리 남해군에서 남해군에 내일 가게 될 그곳에서 저 이순신 성리의 리더십에는 이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순신 신하님이 준비를 마쳤나이에 보면 이분이 정의하기는 이순신은 사랑, 정성, 그리고 자력 모든 걸 스스로 해줘요. 스스로 그죠? 정의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언급을 한 것들이라서 제가 혹시 여기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이 1592년과 93년 해전이 어찌 되냐면 1592년 4월 13일 외구가 부산포로 탁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한양까지 20일, 평양까지 60일 만에 올라갑니다. 외구들이.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남쪽 바다에서 그 보급선을 차단하면서 이제 전쟁이 지지멸멸해지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님과 같이 이순신 장군님 굉장히 좋아했던 정훈이란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정훈이란 부하가 부산포 해전에도 죽고 92년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해전, 부산포해전 그리고 93년 이 싸움이 있는 싸움에 부하들이 많이는 전사 안 합니다. 이순신 7년 전쟁 중에 충무공께서 이끄는 싸움에서 우리 조선 수군은 부상자와 사망자 합해서 1000명 안팎이에요. 일본은 13만 8천 들어오고 12만 8천이 들어오고 이래가 거의 30만 가까이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노량해전선에서 거의 다 전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끌 때는 7년 전쟁에 1000명 안팎이었는데 92년과 93년에 전사한 부하들에게 제를 지냅니다. 이렇게 쌀을 가지고 바다에 있잖아요. 쫙 제를 지내면서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기며 그대들은 맡은 직책을 다했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나는 그런 덕이 부족했노라. 그대의 넋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려진 재물을 봐두시라. 어느 장수가 부하들 전쟁 중에 부하를 위해서 이런 시를 써줬을까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남해에서
마지막을 했다는 거죠. 성지죠. 내일 저하고 성지순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물론 성지에서 주무시겠지만 시간? 예. 잠깐만, 그럼 뭐 10분 정도, 얘기도 넣어줘. 한 5천. 제가 사실은 남해군에서 그 FM 방송도 하는데 제 주제는 항상 남해군 인문학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인문학 이야기라 하면, 인문학이 뭐냐 하면, 있습니까? 역사, 철학, 문학 세 개를 합해서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문학이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공부하고 남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공부하면 바로 이것이 인문학이구나 이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1545년 3월 8일 물론 그해 양력을 한 사람은 4월 28일 그리고 1998년 11월 19일 그해 양력을 한 사람이 12월 16일 이 54년의 역사는 조선 54년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조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첫 해전에 옥포해전에 갔을 때 우리 부하들이 있잖아요. 우왕좌왕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침착하고 신중하기를 태산처럼 해라. 산이 얼마나 꼼짝 안 하지. 이런 것도 이순신 장군님의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아까 그거는 시.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문학이라면 난중일기 자체가 문학이잖아요. 그죠? 네. 역사, 문학, 철학이 한 사람을 공부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에 꽂혔어요. 우리 남해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 근데 전무 한평에 가면 노자의 목소리 있는 도덕경, 듣는 도덕경이라는 걸로 가지고 철학 공부하시는 최진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알거나 문학, 철학, 인문학을 알면 저절로 창의적이게 될 수가 있다. 제가 우리 남해에 사우스케이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프장, 세계 100대 골프장. 거기 골프장 회장님 서재를 가봤거든. 서재. 놀랬어요. 천정이 이렇게 높진 않는데 이 한 절반 정도 높이의 책이 전부 다 거의 다 철학서였어요. 야, 그래서 이분이 성공했구나.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문학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이수신 장군님도 아마 그런 책들을 인문학적인 책을 많이 읽어서 정의감이나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해금산은 내일 안 갈 겁니다. 이제 남해금산을 마중을 하고 끝낼게요. 저희가 내일 남해금산에 들리지 않는데 남해금산이 원래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전주분 아까 계시대요. 전주 경기전에 가면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죠. 태조 이성계가 원래 야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황산 대첩을 끝난 뒤에 전주에 가서 종친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약간의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전설에 의하면 모양산 어디 좋은 산들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나를 이 나라 왕이 되게 해주면 이 산을 나를 이 나라 왕이 돼. 그런데 어느 산에 가도 아무런 기도발이 보이지가 않았대. 지리산에 와서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대. 그런데 무심히 아침에 이 바다를 남쪽 바다를 보니까 저 먼 곳에 빛이 막 나더랍니다. 그 빛을 따라서 온 곳이 우리 남해 보강산, 넓을 보자 빛강자, 넓게 빛이 빛나는 산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이 나라 왕이 되게 해주면 이 산을 비단으로 갚겠다. 근데 왕이 됐어. 비단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산에. 그래서 이름을 개칭하죠. 비단금자, 매산자. 영구세세의 비단감은 뜻해라 해서 남해금산이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은 들리지 않지만 다음에 남해 여행을 하시면 남해 오셔서 금산을 꼭 가보세요. 주산이 있잖아. 우리가 산을 있잖아. 풍수에서는 용으로 봅니다. 용이 있잖아요. 용트림을 하고 우리가 뱀이나 용이 죽으면 어떨까요?
사람도 죽으면 어떨까요? 뻣뻣해 있었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꿈틀꿈틀하잖아요. 이게 산맥도 살아있으면 꿈틀꿈틀하게 내려옵니다. 꿈틀꿈틀하게 산이 내려오다가 딱 여기 코자리쯤 여기 안정지기에 탁 이렇게 혈자리가 하나 있는 거죠. 남해 금산에 가보면 오른쪽 팔이 우베코가 안반이 팍팍팍팍 박혀 있습니다. 탁 있고 여기 촥 청룡이 있고 여기 보강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답니다. 우리나라에 3대 간음도량이 있죠.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 여기 가서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모르지만 한 가지 기도를 하면 꼭 들어준답니다. 예, 제가 장담할게요. 저도 한 가지 기도해서 기도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해금산은 내일은 남해금산을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남해금산을 언급하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남해금산 이수신 장군님 했죠. 마지막 이수신 장군 시 한 편 읊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신 장군님이 시가 쓴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남해 이수신 순국공원이나 충렬사를 해설하는데 꼭 들려 간혹 잊어버리면 안 들려주긴 하는데 대부분 들려주는 시거든요. 92년과 98년 전쟁이 끝난 7년 해수 동안 싸움이 없는 가을날 이수신 장군님이 썼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위급한 나라를 생각하노니 언제나 태평한 세월이 다시 오려나. 큰 난리 겪고 있는 이때에 업적은 사람마다 낮추어 보련만 명예는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나면 나는 또 연명의 기걸에서 읊으며 묻혀 살리라. 참 대단하십니다. 맹강의를 해주신 서재신 문화해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또 남해 조루세 박사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또 남해에서 저가신 장성래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덕강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